모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10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 옆에 과가들 준비했으니까 조금씩 드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어른님들, 동기님들, 우리 교수님들 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히 발제해 주신 한정환 교수님 또 하시고 바로 서울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저희 총원회 강창룡 회장님 외 총원회 집행부님들께도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서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외 비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가셔버렸거든요. 이은방 의장님은 저희 34기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초대를 했는데 지금 3층에서 또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내려오신대요. 저희 정책대학원 원장님이신 홍성욱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이영철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장우건 주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한정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희 양나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양나훈 교수님은 태세씨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곤 박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우건 주임 교수님의 한영사 전에 홍성욱 원장님의 축사가 먼저 한 다음에 한영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친애하는 정책대학원 원우 여러분, 정책대학원 원우 여러분들께서 중심이 돼서 갖게 된 첫 학술제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우들께서는 각자의 일을 가지시고 각각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평소 늘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원우들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학술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학술제를 갖게 된 것을 저는 무척 크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우리 정책대학원이 학술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첫 주제가 문화도시 추진 과제와 발전 전략이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책대학원의 원우들께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광주, 그 다음에 호남 지방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공간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미래를 우리한테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 그리고 서로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집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이정표와 같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번에 장원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원어들만의 힘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책대학원의 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책대학원 자체가 단순히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더 보양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익힌 바를 자치 활동을 통해 확산시키고 그리고 정책 현장에 반영시키고자 시도하는 아주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학술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총원회 집행부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바쁜 속에서도 학술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회문화복지정책 전공의 주임 교수이신 우리 장홍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대표로서 고생을 많이 하신 정명현 대표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정례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원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책대학원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우리 원우들의 전폭적인 지지 위에서 착착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저희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원장님 수업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모든 어른님들 그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특징도 기억하시고 원장님한테 한번 잘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다음은 저희 장우건 주임 교수님의 한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 법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 오늘님을 모시고 이 행사를 하니까 더 아름답네요. 예, 오늘 이렇게 공사 다망에 불구하고 이 행사에 기꺼이 참석해 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제가 이 사회과학자 교수님들이 63명 되는데요.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부원장님 이영철 부원장님. 유일하게 만나면 저는 교수라는 이름보다도 형님이라는 책제가 너무 가까워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원장님과 보면 한금의 콤비로서 우리 정책대학원에 큰 지금 주춧돌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 양 교수님,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회복지 전공이신 우리 홍정화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에 준비하신 우리 임원님들, 우리 원우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학은, 특히 대학원은 학문의 어떤 출발점이자 그 다음에 종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별명이 장배트컴입니다. 어릴 때 추진하기 좋아해서 그래서 조돌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정명원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들이 아니었으면 이 행사를 치르지 못할 모든 공은 우리 임원들한테 돌리고
제가 내년에 임기 2년입니다. 제가 원래 황정화 교수님이 주임교수 대하는데 제가 막 2년 동안 많이 벌려놓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첫 졸업생을 내년 8월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의미에서 학술대회를 학회하고 조인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봄에 따뜻한 봄날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가을 동안하고 그렇게 쭉 해서 황정화 교수님이 1년 반 뒤에 주임교수 될 때는 글로벌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를 악망하면서 제가 오늘 희라고 읊기는 더불어 또 한 말씀을 여기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에 제가 학문의 정도와 사회문화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고딕체로 했어야 하는데 더 아름답게 그대로 해놨어요. 제가 학문의 정도와 사회문화 복지입니다. 이게 편집 잘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학문 삐시면 제가 여러분 해주셔야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학문이란 무엇인고 하니 문헌 속에 나타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일컫기를 의문을 자꾸자꾸 가지세요. 정도를 위해 죽는 것을 온통하지 말며 와신 상담을 넘어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의 자세로 사통팔달 정신과 마음으로 해람하면서 문헌직, 고문헌, 기술문헌, 동국문헌 등을 공부하며 독하고 사유하고 행하시면 하가 되라니 보복 대왕으로 신천히 합하여 걱정 없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사회문화 그쪽으로 있는지 모르셨대요. 저희가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하고 같이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제는 일부 기조 발제를 듣고 1시간 1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좀 늦어서 저희가 그게 걱정되는데 시작하시면 저기 있는 다과 저 뒤에 있는 거라도 조금씩 갖다가 드시고요. 나가실 때는 저희가 기념품 마련했으니까 혹시 중간에 가시더라도 꼭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학술제를 위해서 황정화 교수님께서 동북지 허브화와 민간협력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복지 전공 선생님들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이번 연도 1학기 강의하고 제가 너무 소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전공이 있잖아요. 예, 전공에 좀 벗어나는 것을 강의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과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번 학기는 강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간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반갑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좀 학술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오하고 일을 벌려보라고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홍성호 원장님하고 이영철 부원장님 그리고 우리 장원건 주임 교수님 계속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반 후에 제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간에 저한테 그 기조 발제를 부탁을 주셨는데 저는 뭐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단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서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주제가 원래는 이제 문화도시 추진과제와 발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제에 좀 맞추려고 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식이 적다 보니까 이게 딱 걸맞는 주제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복지라는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지금 회의 가면서 그런 거를 좀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도 내용이 좀 너무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뭐 학술적으로 스마트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딱 정립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뭐 하고 그래서 좀 떠오른 게 제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동주민센터가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이름하여 동행정복지센터, 그래서 행복센터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남구의 지역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다 바뀌었어요. 보시면 혹시 여러분 민원 업무 때문에 보시면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700개 기관, 전국에 3,502개의 동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올해는 단계적으로 한 700개 기관이 아마 조직 구조를 바꿔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바꿀 거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래서 2018년까지 전 지역의 동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근데 간판만 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조직 구조와 업무의 내용들이 바뀝니다. 이 자료집을 보시는 게 띄우는 게 나을까요? 안 띄우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료집 보시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총 95개의 읍면동이 동이 있죠. 동이 있는데 그 중에 26개의 동이 지금 행정복지센터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3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도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니터링 이원으로 해가지고 전남하고 광주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좀 마무리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 실제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년도인데 여기도 이제 민간 중심 주도의 민간 협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부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해가지고 한 개 기관당 8천만 원씩 지원을 예산을 받아서 10개 전국에 10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투게더 공사 나눔문화재산 하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는 길보른 복지관 그리고 고창 복지관 3개의 복지관 시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시설을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12월 말에 이제 시범 사업 평가 보고서 나올 텐데 이렇게 공공 중심의 또는 민간 중심의 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변화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이제 사회복지 1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주로 사회복지가 생활시설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사회복지 2기 해가지고 이용시설이 많이 급증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 생활시설이 거주하는 데서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언제라도 지역 주민이 요구가 있을 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그래서 종합복지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렬복지관이라고 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강기능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예전에 서비스 제공의 모습들은 주로 그 자격 있는 빈자라고 하는 어떤
국가에서 딱 선을 정해가지고 그 선에 부합되는 사람만 딱 선별적으로 복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서비스 대상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수급을 권리로서, 즉 사회권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국가의 사회복지권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 했어요.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내년도 2017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130조 원에 달합니다. 총 400조에서 130조면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그에 걸맞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감하는 복지 그리고 그런 거를 국민들이 우리가 누리는 복지가 정말 좋은 복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정부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전달 체계의 문제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도 복지를 쓰면 우리 콱콱 나오잖아요. 근데 어딘가가 녹이 들어가지고 그게 10시가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서 잘 언제 우리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다양한 공급 주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공공의 주도적으로 받는 거, 또 민간 기관을 매개로 해서 받는 거, 민간 기관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거. 근데 복지의 제공 모습이 다 분절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복지의 모습은 복합적인 복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복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한테 다양한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 복지 허브와 협력 사업회에서 공공주도에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복지 허브화 사업 민간 협력을 인터넷상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채웠더니 핵심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민간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매개하는 사회보장 협의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협력, 연계,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무소의 조직이 바뀌었고 일하는 방식들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크게 동사무소에 한 개 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맞춤형 복지팀입니다. 기존에 동사무소 가면 총무팀이 있고 주민생활과가 있고 그리고 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지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새로 3명의 인력이 증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새로 생긴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지가 찾아오는 내방자를만 신청해서 받는 복지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회복지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서 복지를 제공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기존에 복지 업무를 받던 분들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공적 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일치하느냐 한 70%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70%가 다 대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복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통합 사례관리 기능이 생겼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복지 자원 발굴 이런 업무들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밥그릇같이 뺏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복지 허브화 사업의 원래적인 취지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즉 지역 내의 복지를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 내의 복지의 파이를 크게 하자는 거예요. 복지를 파이를 크게 하면 거기에서 나누고 커질 수 있는 예전에는 민간 시설을 했던 거는 이런 뭐 작은 원이었다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경쟁 관계에서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커져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 총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이 공공 제공 주체와 민간의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저는 공공주도의 또는 민간주도의 지금 시범사업을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관계자들 분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좀 있어요. 서로 자리를 갖고 여러분처럼 설령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 자리를 갖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지역 주민들, 즉 복지의 대상자들인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압력을 가야 하는 게 맞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 제공 주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가정을 샘플로 삼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서로 간에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다른 특성의 성격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 못하고 저도 연애 기간이 길지 않고 짧은 기간에 결혼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고 결혼한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걸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고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즉 이해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서로의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즉 공공의 제공 주체라든가 민간의 제공 주체가 한 배 안에서 양방향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같은 공통의 목적하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때 목표가 빨리 달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달성하느냐? 첫 단초는 서로 간의 공감대 그리고 서로 간의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로 협력했을 때 서로 간에 이익이 된다라는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이제 그런 공공과 민간의 그런 다리를 놓는 어떤 그런 매개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그 광주시에 아무래도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 허브화가 그리고 민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저희 대학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경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티타임 가지고 그리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바로 저를 착석해 주세요. 축하.
얼마나 또 머리가 아프실지. 요번에 그러면 정책당을 오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과정은 행정학과에 일반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최고의 과정 오셔야 되는데. 저분이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기 요번에 저 최고의 과정 오실 거죠? 이미 졸업했다는데. 아니 저 최고의 과정. 최고위 과정?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모시겠지? 아니 친구가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사이 좀 치셨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괜찮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교수님 더 젊어지셨네. 제가 면바지 입고 다니면 좀 젊어 보여요. 기집하지 말고 면바지. 인원이 많네. 거의 40명 가까이 되겠네. 정현이 안 왔네. 가서 뭐 하고 놀았던 거야? 아니 그냥 목적을 저번에 그냥 뭐 마치 일 때문에 한 것처럼 결국 출장 놀러 가는 일하러 갔지. 놀러 갔다 왔더만 여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다이아 만나고 연수 아까 친구들하고 같이 왔다. 40명 넘겠는데. 다이아 만나고 일하러 갔지. 그 사람과 나도 호주 갔다 왔잖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뵈셨죠? 아 인사 못했습니다. 만주전당 기자회 본사님이시고 특별히 내일 뭐 나오는 건가? 두 군데 나온다고 그러네?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래. 부장님들 칭찬을 많이 해서 갑자기라고 이렇게 대하고 하는 건데. 친구의 친구네. 친구. 나는 최고위 과정 내년에 바로 입학. 안 들어오시면 한번 더 들어와. 여성분도 한번 친구 오고. 오경훈 씨라고 우리 그 시청에 시골실에 있다 손이 있었고. 안녕하세요. 예, 그러십니다. 예, 장모님과 예. 네, 교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이고, 금은성 씨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 답장하면서 막 자랑을 했었어요. 정책대학원. 안녕하세요. 아, 인사드리고 새로 교수님. 아이고, 잘못이야. 잘못이야. 명함 되게 유명한. 네, 잘못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문화복지 전공 최문호입니다. 2부 사회를 맡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론할 제목은요, 광주 문화 브랜드 개발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발제자하고 저희 패널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저희 사회문화복지 전공 원우인이신 박주현님 나오셨습니다. 요즘에 핫한 분이시죠? 네.
대인예술시장 총감독님이신 정보필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우님이신 노혜숙 원우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 패널분은 저희 원우님이신 오경훈 원우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 문화 브랜드 개발 전략이라는 기조 발제를 저희 박주현 원우님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사회문화복지정책 팀기 박준현입니다. 굉장히 얕은 지식과 또 굉장히 짧은 경험으로 사실 발표를 해야 돼서 부담이 많은데 부족하더라도 경청 부탁드리고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문화 브랜드 개발 전략으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원우님들께서는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은 상표라든지 혹시 떠오르는 거? 네? 국제 스피치요. 예. 뭐 상표나 그런 거 없으실까요? 자유롭게. 예, 뭐 삼성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를 들어왔습니다. 애플사의 브랜드죠. 아이폰. 그리고 저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삼성이 기존에는 계속 아파트, 그냥 삼성 아파트 혹은 뭐 한국 아파트, 모아 아파트 있지만 삼성이 국내 최초로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개점 정도가 있는데 스타벅스는 상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회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에르메스사의 뭐 그레이스 켈리가 착용했다 해서 켈리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는 과연 뭐냐? 일단 어원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가축에 찍는 도장이라는 의미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자의 상호명으로 생산을 구분하는 상호나 상징, 디자인 또는 그런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단어가 문화라는 것과 같이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단은 문화라는 것과 동의해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간은 일단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동시에 그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와 구별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계 주요 나라와 도시의 문화 브랜드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예, 프랑스 하면은 와인 하고 그러죠. 그럼 와인이라는 문화 또는 음식이라는 문화가 이제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혹시 교수님들 중에 방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두 번째. 황정현 교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캠브리지 하면 옥스퍼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대학이면서 그 도시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세 번째 방문하신 적 있으실까요? 예,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세 번째는 짤즈부르크,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국내 2014년에 관광 수익이 약 18조 원인데 이 짤즈부르크의 관광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관광 수익 전체의 한 40%에 해당하는 7조 원 이상을 이 작은 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 브랜드로서 모차르트라든지 뭐 그런 모차르트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브로드웨이 그리고 도쿄 그리고 마지막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산업 도시라고 딱 떠오르는 세너제의 실리콘밸리가 일종의 문화 브랜드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문화 브랜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게 혹시 광주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예, 아시아 문화전당 뭐 말씀하셨고, 예, 무등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사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정국필 그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대인시장, 그리고 뭐 무등산 수박,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셨던 무등산, 그리고 사실 광주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이꽃, 오일판, 그리고 뭐 남도한 정식, 뭐 오리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주 문화 브랜드, 이 광주의 문화 유산이 가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면은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먼저 대인 야시장은 사실 작년 지역 문화 브랜드 최우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인사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지금 한옥마을은 좀 상업화로 변하긴 했지만 그런 시장이나 그런 골목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떤 원우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에 비해서 사실 대중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뭐냐? 일단은 인지도라든지 대중성, 그리고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함으로 해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가치 창출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주가 그 문화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똑같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하는데 토마스 푼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오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콘텐츠의 대중성이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1주년 되면서 기사가 2개 떴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호평하는 기사입니다. 문화전당 측이 밝힌 2년 성과로서 연 260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사를 보면 아시아 지향하다 지역과 협력은 놓친 듯이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똑같은 기자가 이거 기사를 썼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지만, 적평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사실 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저는 26개월 된 아이랑 그래도 아무리 하더라도 인터벌이라도 2개월에 한 번씩 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는 공연이라든지 전시가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난해한 작품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대표로서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문화 콘텐츠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는 타 지역 그리고 타 국민들이 찾기 매력이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광주하면 인권인데 그 인권 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인권하면 광주가 떠오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모차르트보다 유명하다는 정유성 씨가 있는데, 작곡가가 있는데 광주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확충을 해서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는 이제 과학 쪽에 문화 쪽에 있으니까요. 과학과 산업 등을 이제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은 사실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창의성과 지식의 축적으로서 문화적 요소를 굉장히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가 과학 기술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광주의 예술 문화와 융합이 될 때 새로운 문화 브랜드를 같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은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사실 이인남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광주 분으로서 미디어 아트, 그리고 만국박람회 이후에 이제 설립해서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에펠탑,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건축이라든지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해서 요즘에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분자 요리라고 해서 그런 과학적인 요소, 그런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광주가 대구하면 섬유산업을 이제 정체성으로 가져서
밀라노 도시와 협의해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처럼 과학과 예술에 융합하면 도시 떠오르는 것이 사실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르네상스의 발원지고요. 그런 피렌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예로 기아 자동차가 후원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그 주관을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그 산업 디자인 페스티벌 혹은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동차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큰 대회를 한다면 그 세계적으로 그 디자인 광주라는 브랜드를 하나의 같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적극성이 필요하고요. 사실 광주 무안 그 공항도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까지 할 수 있는 그 저가 항공기든 민항기든 그런 노선 확대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로 고급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광주 문화 브랜드 개발 전략으로서 경제사회 문화적 특수성과 영향을 보여요. 광주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리고 공감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브랜드를 이제 발굴해야 되고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와 현재만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 브랜드를 개발해 창출할 때 광주가 아시아 문화 수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원 의원님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갑자기 달콤한 와인 한 잔이 생각나는군요. 모차르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 분 패널을 모시고 광주 문화 브랜드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광주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인예술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에 걸맞게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을 예술과 융합해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화에 아마 성공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인예술시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타 지역으로부터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고 또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정고필 대인예술시장 감독님이십니다. 그럼 정고필 감독님으로부터 대인예술시장이 성공하기까지 좀 우여곡절도 많았었겠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빨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대인시장은 저의 일이 아니고 광주시민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금으로 잠시간 인계를 꽂고 있다가 지원금이 그치면 그냥 끝나는 곳인데 대인시장의 경우는 예술가들이 스스로 시장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니까 자발적으로 대인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상인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이제 예술단체 또 지원기관에서 이거 뭔가 좀 불꽃이 점화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실링을 한 거죠. 실링을 한 게 첫 번째 실링을 했던 게 광주 비엔날레가 2008년에 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었고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하고 광주시에서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니까 한 10년 정도 지원을 해보자. 그러면 뭔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사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대인시장에 들어오는 예산들이 적게는 한 3억 6천에서 5억까지 그렇게 해년마다 공급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2010년에 감독을 했다가 광주문화재단에 잠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에 청년허브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2014년에 대인시장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11년에 이제 제 그 대인시장을 맡고 있는
그 감독이 정민용이라고 북구문화원집을 운영하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야시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때 재단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겠는데 이 일반적인 야시장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아트 상품들, 그 예술가들이 평소에 자기 자금 말고 좀 여분의 시간에 하는 작업들, 짬내서 하는 작업들 가지고 한번 판매해보자. 그중에 눈높이에 맞게끔 가격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야시장을 11년에 시도를 해봤는데 한 뭐 200~300명 와서 보고 가겠지, 사지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외의 그런 상황들, 야시장 해봐도 되겠다. 그러면 작가들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도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회복하면서 2012년부터 좀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간이 한 250m 정도, 왕복으로 500m 공간에 야시장에 존이 들어서 서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순수한 자발적인 시민들, 만들 줄 아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야시장을 하니까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야시장을 간다면은 먹을 것 먼저 생각하고 오는데 여기는 뭔가 희귀한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희소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관객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힘을 받고 14년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거 야시장을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네이밍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대인 예술 야시장, 이게 부르기가 좀 기니까 그러면 서울에는 뭐 달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태원에 계단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들이 있어요. 어디 뭐 양평에는 리버파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장도 있고 그러는데 대인 시장은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회의를 하니까 한 친구가 별장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장 벌써 확 떠오르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별장하면 밤에 별이 뜰 때 서는 장, 밤에 하는 야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별장, 또 하나 이제 조어를 하면은 별별스러운 물건이 다 있는 장, 별장. 여기 세 가지 네이밍 전략들이 적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는 다 젊으니까 금방 이해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별장하면 뭐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대인 예술 야시장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인 시장 가자는 얘기도 않고 야 별장 가자 이렇게 쉽게 입에서 이렇게 그냥 달라붙으니까 이 별장이 훨씬 더 이제 증폭이 파급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뭐 그 전에 한 4,000명, 5,000명 오던 방문객들이 2014년부터 한 해 할 때마다 한 10,000명씩 정도 찾아오고 당일날 이루어지는 매출은 한 7,000, 8,000 정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2016년 지금 보면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그 금남로에 나가야 돼서 평소에 오는 분보다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5,000명이 오셨고 지난주에 오셔서 쓰신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평상시면 시민 셀러들, 예술가들 포함해서 매대가 120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대인시장에 상인분들이 한 90곳 정도가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문을 엽니다. 업종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이불이나 뭐 홍옥하신 분이 야시장 할 때는 뭐 갑자기 전을 지진다든지 아니면 전어를 지진다든지 해가지고 술장사라는데 음료장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상인분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은 150에서 200 정도를 버시고 그 다음에 시민 셀러들이나 예술가들이 버는 돈은 안타깝게도 14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상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기획상점은 일주일 내내 문 닫고 있다가 야시장 할 때만 문 열어가지고 돈 벌어가는 한 6개의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시간에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한 가게. 그러니까 저는 사적 감정입니다. 이게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닭꼬치나 무슨 뭐 꼬치 물고 다니다가 보면 약간 혐오스럽습니다. 제발 좀 안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대인 시장에 땅값이 올라가고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 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된 장사꾼들이 들어서는 것,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시민 셀러들에게는 절대 대인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수공예 작업이 성의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는 초대하지 않고 선별해서 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런 사람은 대인 시장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송정역 시장에도 있고 남광주역 시장에도 같이 존재하니까 전주에도 있고요. 속칭 서인주 야시장 사냥꾼이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저도 진짜 이런 거 알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여행사다 망하진 않았을 건데 장사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대리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입주, 거기에 행정이 관여하는데 행정이 망해도 좋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팔거리 원칙이라고 해요. 팔길이 원칙.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지금 대리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상인들과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고, 그게 상인들이 이제 거기에 더해서 상인들의 양보 정신입니다. 시민사회가 120개 매대를 깔 수 있게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그거에 더해서 대리시장을 아껴주시는 매번 찾아오는 만 명의 이 관람객들, 그 중에 80%가 지역민이고 한 20% 정도는 외지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외지인들을 대리시장에 모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지원 선생님을 발제한 거하고 같이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죠. 네, 정님. 네. 제가 말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너무 그러면 사실 박지원 선생님 그 발제문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해 대리시장 자랑하는 것보다는 사실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저 낮에도 방시 관광개발 5개년 계획하고 같이 토론했는데 브랜드의 가장 중심들은 인물이나 혹은 사물이나 공간이나 혹은 또 날씨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추상 같은 게 같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브랜드가 탄생한 게 이 뭐죠, 편자 같은 거에다가 쇠로 달고 가지고 말 같은데, 소 같은데 딱 문신을 딱 찍으면서 이걸 브랜드라고 했던 그런 역사처럼, 그런데 인물이나 사물, 공간, 추상, 기상 같은 게 브랜드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물에 대해서,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도 모르고 오늘 우리 인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방구사의 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즉 가령 29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김덕령 장군 같은 거 생각해봅니다. 김덕령 장군은 언제나 뭐냐면 호남이 그랬듯이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마이너리티였고, 그 다음에 26살 나이에 기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거기에는 뭐냐면 백성들이 함께 따라갔죠. 따라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종의 민병대와 같은 그런 민병대였고, 이순신 장군은 정규군이었죠. 민병대인 김덕령은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왕의 의심을 받았고, 심지어 정규군인 이순신마저도 의심을 받고 왕에게 가서 맞지 않습니까? 매맞고 그 다음에 투옥되고 배구정군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보기가 돼서 죽었던 사람이 29 나이에 1596년 임진왜란이 끝나기 직전에 죽게 되죠. 그것도 매를 맞아서 죽습니다. 김덕령은 구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동인이었고 유성룡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만 딱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1596년에 이순신 장군이 하동 악양 마을에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 집에 자고 싶었는데, 그 집에 잠들고 있는 사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김덕령 장군의 동생 김덕보가 형을 잃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결국 나중에 자게 됐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쪽에 있는 중요한 인물 자원이라든지 중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의 가치를 올려놓지 않으면서 뭐냐면 자꾸 새로운 자원만 추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들을 부각시켰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그런 경로사회, 원로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곳에서 과연 브랜드가 가능한가, 그런 좀 회의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있는 자원의 발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적어도 별장 한번 하실 분 있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노예숙 원우님의 광주 브랜드 개발 전략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 문화 브랜드 수상작들과 광주 문화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지역 문화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16년도 지역 문화 브랜드는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포항 스틸라이프,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3년 지역 문화 브랜드 우수상으로 광주 북구 시와 문화마을이 선정됐었고 2015년 지역 문화 브랜드 최우수상 대인예술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대인예술시장은 전국의 많은 시장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본 토론자는 박주현 원우님의 제언을 듣고 광주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가 기대되었습니다.